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퇴사 자체가 2030 세대에서 콘텐츠의 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전문 애플리케이션에는 퇴사 콘텐츠가 40여 개에 달하는 데다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고 퇴사를 돕는 컨설턴트 업체나 관련 모임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상사의 괴롭힘과 경직된 조직 문화를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심한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사를 선택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은 획일적인 조직 문화와 충돌하며 퇴직과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잡코리아가 2030 세대 남녀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입사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는 근로 여건 불만족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및 가족적 이유가 14.5%로 뒤를 이었습니다. 잡코리아의 첫 이직 경험 조사에서도 업무 과다, 야근이 38.6%, 낮은 연봉에 대한 불만이 37.1% 등 처우에 대한 불만이 주요 퇴사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의 비전 및 미래에 대한 불안,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일에 대한 재미가 없어서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0 세대의 미련 없는 퇴사를 경험해본 업계와 공직사회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과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증발하는 셈인데다 구성원의 잦은 퇴사가 동료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떠나는 2030 세대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신을 조직의 일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의 꿈과 행복을 중시하는 세대의 경향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30의 퇴사와 이직이 단순히 낭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고 기존 조직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조직 문화 등을 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반면 고용 규모는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국내 12개 주요 업종별 매출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120개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 74조 7,720억 원이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2.8% 늘어난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10%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 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1%도 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조사 대상 기업의 임직원 수는 77만 6,628명으로 전년보다 0.2% 늘었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는 1년 새 인건비가 8조 원 이상 늘어났지만 실제 일자리는 1,400개도 늘지 않았다며 대기업 인건비가 증가하면 더 많은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1년 새 인건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국내에서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급여 총액은 2020년 13조 1,676억 원에서 지난해 15조 8,450억 원으로 20.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인건비 증가액은 7,024억 원, 현대자동차는 5,893억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120개 기업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2019년 8,253만 원, 2020년 8,549만 원, 지난해는 9,628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 소장은 국내 제조업에선 자동화, 기계화로 인해 고용 인력이 많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조와의 임금 협상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금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로 인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습 직원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수습직원으로 일했지만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사 규정에 따라 업무 능력 평가에서 6개 항목 중 3개 이상 적합평가를 받아야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씨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임 근무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지에서 이탈해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임용 거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동료 간 신뢰와 협동,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데 원고는 선임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업무 능력 평가를 재심의했는데도 평가 결과가 정규직 임용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도 임용 거부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시용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인사기록 카드, 임명 동의서 등에 수습 직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정규직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이 만료된 뒤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사무금융 노동자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지난 1년간 최소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2일 사무금융노조는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조와 한림대 연구팀이 지난해 8월 17일에서 31일 사무금융 노동자 2,4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36.1%는 최근 1년간 31가지 괴롭힘 유형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흔한 괴롭힘은 뒤에서 험담하거나 부정적 소문 퍼뜨리기였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낯도는 누군가의 업무 능력, 성과 저평가, 욕설을 하거나 비꼬는 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에게서는 뒷담화 또는 부정적 소문 피해가, 남성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 또는 성과 저평가 피해가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모, 행동, 사생활 등에 대해 원치 않는 평가를 하거나 모욕하는 것, 휴가 및 병가를 쓰지 않도록 눈치를 주거나 강요하는 것, 퇴근 이후에도 카톡을 보내는 등의 사적 연락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비율은 각각 13.2%, 10.2%, 9.6%로 남성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30.6%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 피해자는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까봐를, 남성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회사 내 신고 창구의 독립성 확보,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의무화, 이의신청 재심 절차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굴뚝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행 노동정책이 스타트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민간단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21일 스타트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근로시간 규제와 임금 규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은 시간에 달려있는데 주당 52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현행 규제는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금 규제도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되 일정 기간 매도가 불가능한 스톡 옵션을 받고 후에 큰 보상을 얻는 형태를 취한다며 초기 단계의 급여 지급이 불규칙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제도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임금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를 위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의 지급 요건을 확대하고 가칭임금 연대 기금을 조성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임금 기준을 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연근무 강화를 해결책으로 꼽았습니다. 유럽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1년 단위 초과 근로시간을 휴가나 금전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간 720시간 범위에서 월별로 연장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처럼 당사자 간 근로계약으로 법정 근로시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9,041명으로 2020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26.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 체율 인상 등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55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 휴교가 없어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2년 1분기 육아휴직자 수는 29만 3,4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여성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는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전년 대비 0.3개월 늘어난 9.4개월이었고 남성 근로자는 전년 대비 0.8개월 증가한 8.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6,689명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이 중 여성 근로자는 15,057명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63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431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히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25일부터 기업 주도로 산업 현장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 병행 제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학습기업과 학습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민간자율형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은 이 학습 병행 훈련 과정이 기업 현장의 직무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 요건은 유연화하고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는 새로운 훈련 모델로 2019년 제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지역별로 특화된 직종의 기업, 훈련기관, 학습 근로자를 묻고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별로 시범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4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했으며 2023년 12월까지 총 80개 학습기업에서 800명의 학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할 예정입니다. 민간자율형 1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분야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공단과 함께 기업에 특화된 훈련 과정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학습기업과 학습 근로자는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3차 시범사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훈련 방식을 활용해 훈련 운영 요건을 유연하게 완화하여 참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해 높은 훈련 성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기업이 자율 개발한 훈련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국가직무능력 표준 능력 단위를 묶어 모듈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도 시범 도입합니다. 기업은 훈련 과정 개발 단계에서 학습 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 훈련 기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 표준 능력 단위를 기업 실정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별 산업별로 특화된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 추후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선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